돌격 2020년 군무원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군무원 면접을 연구하고 있는 썬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군무원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면접이라는 큰 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0년에 군무원 면접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스텝 1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와 저희 민족군무원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군무원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공부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당당히 합격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군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작은 글씨라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이 바로 2020년 7월 27일 날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개정안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작년 12월 시험까지만 해도 필기 합격자는 그 인원 중에서 필기 합격으로 끝나고 면접으로만 최종을 판단을 했지만, 이제 이번 7월 27일 이후의 시험에서는 필기가 50% 그리고 면접이 50% 상위 득점자에게 최종 합격 권한을 준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부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는 게 바로 우리 면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능력이라든지 적격성을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바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자, 군무원의 정신 자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사상, 생각이 국가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정신 자세에 대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체크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문 지식과 응용력을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군무원은 46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이 46개의 직렬에 대한 각각의 전문성을 일부 체크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과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창의력과 의지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겠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군인분들이 면접을 평가하다 보니까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성실성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총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우리는 이 5가지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느냐? 바로 첫 번째, 면접의 배점은 각 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 5점부터 1점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형이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만점은 몇 점이 되겠죠? 그렇죠. 2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 그럼 2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데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각 면접위원이 채점 평균이 15점, 즉 수음이한가 중에 미 이상인 사람 중에 미 이하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15점 이하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고, 15점 이상인 미 이상인 사람 중에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우와 양이면 평균은 미가 되는 겁니다. 5가지 항목 중에 평균 미 이상인 사람 중 필기 50%, 면접 50%를 반영을 해서 상위자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수, 가 이렇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5가지 항목 중에 불합격이 됩니다. 탈락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 요소를 가를 준 경우, 두 번째는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가 면접위원들의 과반수가 역시 가를 준 경우, 그 반대의 경우죠. 결국은 가를 받게 되면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내용이고, 가를 줬을 때 그냥 가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유까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를 주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절대 낮은 점수를 받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올해부터는 필기 점수가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필기 고득점자가 면접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필기 고득점자가 면접 점수와 합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는 한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사실이냐면 필기 부분에 요번에 합격 커트라인이 육군 7급 행정 같은 경우에는 62점으로 아주 낮았고요. 7급 군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6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기 성적은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필기 성적에 대해서 높고 나쁨의 편차는 크지 않은데 면접은 25점과 15점 편차가 10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남은 관문인 면접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스스로 면접에 대해서 심각성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나는 필기 점수가 얼마 안 되니까 떨어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면접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 거니까 면접에 대해서 그래도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필기 고득점자 분들도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15점 미만은 무조건 떨어지고요. 그리고 2개의 평성 요소를 가를 받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진행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면접 진행 방식을 1번 1대 N 방식으로 개별 압박 질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군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병사 부류, 두 번째는 부사관 부류. 예전에 이제 하사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부사관 부류, 그리고 준위 계급을 갖고 있는 준사관, 그리고 장교 부류. 근데 우리가 이제 준사관은 보통 사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바로 군무원입니다. 여러분 군무원은 신분이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은 아닙니다.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군무원 면접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 군 면접보다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군에서 부사관 면접은 개별 토론 면접도 있고 자기 주제 발표도 있고 압박 면접도 있는데 우리 군무원 면접은 1대 N 방식. 무슨 의미냐? 나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위원은 2명 내지 3명이 배치가 될 겁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면접관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질문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대 N 방식이다. 개별 압박 질문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압박을 가하는 면접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의 사상과 전문성, 품행 등을 체크하는 면접으로 아주 쉽게 진행이 되니까 어려움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국방부 7급은 바로 PT 면접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님비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 병력 기간을 1년 6개월로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병사들 병력 기간을.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등을 묻는 PT 면접이 국방부 7급 면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5급을 경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문의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개별 소양을 묻는 질문보다는 시사 문제 위주로 많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내용을 5급 국방부 주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준비를 많이 해가셔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은 육군 5급인데요. 자, 육군 5급은 없습니다. 5급 이상부터는 바로 국방부에서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 5급만 시사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육군이시거나 또는 9급이시거나 7급이실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면접관은 그럼 누가 도대체 오는 거냐? 바로 5급 이하분은 면접위원은 2명 이상으로 인사규칙에 배정이 되어 있고 2명 이상이라는 것이 딱 2명이 아닙니다. 3분이 될 수 있고 4분이 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가 되고 5급 이상에서는 3명의 면접관이 본인을 판단을 하고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대에 누가 오느냐? 해당 부대의 군인, 현역 군인분이시죠. 현역 장교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
또는 군무원분들이 해당 부대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6개의 직렬 중에 아주 특수한 직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일반 군인이 면접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관분들이 아무래도 군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는 대답을 준비하는 게 우리 군 면접, 군무원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돌격 군무원 전문 면접팀이 5분이 함께 모이게 됐고요. 바로 육군사관학교 46기 올 3월에 전역하신 박복현 멘토님,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걸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학군 김정강 원장님, 그리고 오대혁 박사님 자기소개도 첨삭해 주실 거고, 그리고 삼사관학교 출신이신 우리 김태진 중령님까지 해서 5분이 여러분들에게 면접 컨설팅을 드릴 거고, 우리 추가적으로 임병주 멘토님까지 해서 총 6분이 되겠네요. 6분의 멘토님이 여러분들의 군무원 면접을 책임지고 합격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부터가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군무원 면접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군무원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타냅니다. 자세, 말투, 여러 개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군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나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군무원 면접에서는 포인트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부서에서 근무할 군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앞에 면접관이 같이 일할 분들이 앞으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는데 약을 먹고 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사상도 밝아졌고 지금 우울증 전혀 없습니다. 나의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괜찮다,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점을 굳이 드러내서 아무래도 편견을 갖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려서 교통사고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고민도 해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했고 지금은 훨씬 더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굳이 그 짧은 면접 시간에 그러한 편견을 갖기 위해서 나의 단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짜장면을 좋아하셨다? 짜장면을 싫어하셨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걸 굳이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상당히 성실하게 사셨고 굉장히 착실하게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이거를 거짓말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굳이 그 면접장에서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단점, 피면접자의 개인적인 단점을 드러내는 면접이 아니라 그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군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필해주는 면접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모든 단점을 끌어내는 그런 면접 답변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반드시 명심하세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로써 면접관을 속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뽑아야 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다. 자, 요번에 군무원 인사법이 추가가 되면서 1.3배수의 선발에서 1.5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1.5배수 선발이라는 거를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채용 인원이 10명인데 1.5배수이기 때문에 필기 합격에서 몇 명을 합격시킨다? 15명을 합격시키겠죠. 필기에서 15명 합격시키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을 뽑겠다? 그렇죠. 10명을 뽑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몇 명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5명을 아웃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뽑아야 하는 인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즉,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단점을 보이면 안 된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벌써 10년 넘게 11년 됐네요. 벌써 11년 동안 계속 군무원, 부사관, 장교, 준사관 면접을 계속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단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 집 주변에 아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은 요즘 그 제주도에서 귤이 아주 맛있을 시즌이거든요. 여름인데 무슨 귤입니까? 여름도 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귤이 아주 맛있는 시즌인데 제주도에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 애월 쪽에 있는 제주도 제가 지난주 잠깐 갔다 왔는데 롯데마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로마트, 죄송합니다.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갔었는데 귤이 아주 맛있게 생긴 귤이 매대에 쫙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를 가니까 개당 얼마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귤이 1000개가 있는데 1000개의 귤 중에 10개만 사고 싶어요. 10개만. 근데 저희가 기회가 저에게 2번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개의 귤 중에 15개를 선택할 겁니다. 자, 1000개의 귤 중에 15개를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15개의 귤 중에 10개를 확정을 져서 사게 할 거예요. 10개를 확정을 질 거다. 자, 그럼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먼저 매대에 가서 1000개의 귤이 있는데 이 중에 15개를 고르려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1000개의 귤을 모두 확인을 다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모두 1000개의 귤을 전부 다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15개 사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귤을 딱 집었을 때 이거 좀 상태가 괜찮고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담고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이 되면 또 담고 해서 15개를 고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 15개를 고르는 부분은 면접이 아닌 이게 바로 필기시험이다라는 거죠. 필기시험을 통해서 기본 이상의 소양을 가진 사람 15명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럼 15명이 뽑혔어요. 그럼 두 번째, 10개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15개의 귤이 있으면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중에 5개를 내려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10개를 선택하실 건가요? 15개가 있다면 15개의 귤 중에 10개를 선택하기보다는 15개의 귤 중에 이건 조금 아직 덜 익은 것 같아. 단점을 체크해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15개 중에 5개를 내려놓는 거. 5개를 버리는 게 쉽지 10개를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10개 정해진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꼭 뽑아야 된다는 거죠. 안 뽑으면 안 돼요.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자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해 보이는 면접자들이 모여있으면 안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군무원에서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10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조금 단점이 보이는 흠이 있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서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면접입니다. 면접.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단점을 보이지 말고요. 절대 거짓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군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충분히 군무원 조직에서 임무 수행을 완벽히 할 수 있다. 내가 튀지 않고 융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어필하시는 게 좋지, 나의 장점을 아주 많이 드러내면 분명히 시기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고요. 나의 단점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건 뭐다? 나의 단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명 중에 중간만 가면 된다. 자, 15명 중에 중간이 몇 등이에요? 7등이나 8등이죠?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요. 아시겠죠?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면접을 준비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무원 면접에서는 1등을 뽑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이상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면접을 뽑을 때 앞에 한 3분 정도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을 거고요. 2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가서 문을 놓고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중에
행동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의 5대 감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5대 감각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 있을까요? 그렇죠. 시각. 이게 보이시죠? 시각. 두 번째 뭐 있죠?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이게 사람의 5대 감각입니다. 자, 이 5대 감각 중에 자, 미각, 후각, 촉각, 사람을 만지고 뽑을 거예요? 맛보고 뽑을 거예요? 냄새로 뽑을 겁니까? 촉각, 후각, 미각은 면접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2개. 뭐가 있죠? 바로 시각과 청각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84%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5대 감각 중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5대 감각 중에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8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 차지하는 게 12%. 나머지가 이제 3가지 요소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면접에서는 바로 요 2가지 요소로 바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시각적인 요소 가장 중요합니다. 청각적인 요소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각과 청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각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가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동안에 없었던 분들은 아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옛 친구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친구의 외모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그 친구의 어떤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떠오르세요? 그 친구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 이미지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외모는 순간적인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각이 좋은 요소가 바로 그겁니다. 시각에서도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디 나와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각에서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이미지.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갖고 뽑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면 이미지 첫 번째 옷차림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옷차림은 나를 위해서 옷을 잘 입는 걸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옷을 잘 입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저 혼자밖에 안 산다면 제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제가 옷을 왜 입고 다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이유가 더 큰 거겠죠.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을 배려하는 첫 번째는 내가 단정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 겉모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옷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관분들이 앉아있을 거예요. 앉아있고 저쪽에서 피면접자가 들어오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전체적인 걸 보지 그 사람이 어느 한 특정 부위를 보지 않는단 말이죠. 전체적인 느낌을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잠깐 본 게 뭐냐면 외제차 매장에서 대학생이 반바지와 좀 허스름한 옷을 입고 외제차 한번 보고 싶어서 매장을 갔는데 앞에서 저지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겉모습, 즉 옷차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선생님, 그럼 옷은 뭐 입고 가야 됩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결론은요, 정답은 없지만 정답과 유사한 건 있고요. 또 정답이 아닌 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정답과 가장 가까운 건 뭐냐?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색과 검정색이 있다. 나는 회색이 좀 더 잘 어울린다. 네이비가 잘 어울린다. 나와 어울리는 걸 입고 가시는 거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이비가 정답인지 회색이 정답인지 검정색이 정답인지는 없고요. 어느 색 계열의 옷이 나와 잘 어울리냐. 특히 우리 여학생분들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선생님, 꼭 치마를 입고 가야 됩니까? 바지를 입고 가도 됩니까? 질문하시는데요. 치마가 어울리면 치마를 입으시고요. 바지가 어울리면 바지를 입으세요. 그게 정답이지
모든 사람이 치마 정장이 잘 표준이라고 해서 그거 입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옷차림으로 입고 가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피해야 될 건 있다. 바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면접관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튀는 옷 또는 예의에 조금은 반감이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간다. 아무래도 면접 보러 오신 분들에 대한 마인드도 보기 때문에 찢어진 청바지, 쪼리를 신고 간다, 슬리퍼를 신고 간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거고요. 꼭 정답은 없지만 너무 튀는 것들, 원색 계열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꼭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정장을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다. 그러면 헤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역시 맞는 대답인데, 머리가 짧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학생분들은 망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군무원은 현역 군인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 하지만 머리를 막 보라색으로 염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 머리를 싹 바라고 간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고려를 하셔가지고 나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어떻게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무원이라는 면접 시험에서 내가 마치 군무원인 것처럼 행동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군무원처럼 보이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헤어스타일도 남자인데 장발을 하고 간다든지 별로 어울리지 않겠죠. 모자 쓰고 가는 거 예의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각적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외모적인 부분, 이미지적인 부분, 겉모습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를 잘 해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 시각적인 요소 중에 바로 표정과 바로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표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에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잘생긴 사람, 우리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 언론이 이슈해야 되는 게 많이 그런 거니까, 이쁜 사람과 조금 안 이쁜 사람 중에 이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선진국으로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뭐를 보냐면요, 그 사람의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쁜 사람인데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아주 이쁘진 않은데 표정이 굉장히 좋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웃고 얼굴 표정이 약간 밝은 이미지로 형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밝은 표정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정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면접관 분들이 주관적인 생각하에서 정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수미양가로. 그때 면접관의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 면접관님 어떤 거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표정으로 아주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는 게 포인트지,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아주 이쁘게 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남자인데 화장을 또 하고 가야 되느냐, 이게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얼굴 표정은 아주 밝게 짓는 게 좋고요. 너무 밝아버려가지고 막 이빨 보이게 웃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은 보이지 않는 선에서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거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없습니다. 왜?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최대 5주까지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밝은 표정은 남은 기간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 저녁으로 양치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양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보세요. 꼭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양치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표정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눈을 스스로 5분, 10분 이상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솔직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표정이 어둡고
굉장히 좀 만났을 때 외모적으로는 잘생기고 이뻤지만 표정이 유독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눈을 10분 이상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거울을 보면서 양치하시면서 반드시 5분, 10분 동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가끔 보면은 연예인 분들인데 처음에 데뷔할 때는 그렇게 표정이 밝거나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또는 이런 하고 있죠.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을 앞두고는 굉장히 표정이 펴요. 굉장히 밝아져요. 왜? 이제 내가 어떠한 큰 사건을 두고 이 큰 사건을 해결을 한 사람분들, 우리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 또는 신부님도 그렇고 이렇게 큰 사건을 앞두거나 그거를 해결한 사람은 표정이 좀 한결 여유로워지고 밝아지는 표정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있지만 약간 긴장해 있는 모습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반드시 쳐다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표정을 그나마 밝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불필요한 행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불필요한 행동. 말을 하는데 자꾸 머리를 만진다든지 귀를 만진다든지 특히 코를 만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 그리고 이야기할 때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가벼운 제스처는 좋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과도한 제스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행동으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제스처.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면접관이 저를 부르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호응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때 너무 과도한 호응 말고요. 간단하게 목내 정도로 하는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하셔야지 너무 과도한 호응이라든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러한 자세한 부분은 우리 멘토님들이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 표정과 시선 처리는 연결이 되는데요. 표정이 아무리 좋은데 시선 처리가 어색하면 그 사람이 전반적인 얼굴 표정이 어두워 보이게 느껴져요. 반대로 표정은 좀 어두운데 시선 처리를 좀 잘하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자연스러운 시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면접관의 호응도 눈을 마주 보면서 자세하게 호응을 해주는 게 좋다. 자, 연습 한번 우리가 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면접관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거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는데 앞에는 책상이 없을 겁니다. 의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앉는 자세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제가 면접위원장이나 면접 누가 책임자가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저를 호명을 했어요. 그럼 전 누구를 봐야 돼요? 이분을 봐야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 면접관분이 저를 또 호명을 했어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저는 이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데 다른 면접관들도 한 번씩 쳐다봐야 된다라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자, 면접관이 이게 A, B, C라고 했을 때 C 면접관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C 면접관만 보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알겠죠? 왜요? C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A 면접관을 보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C 면접관이 봤을 때 내가 질문한 건데 나에게 대답 안 하고 어떻게 딴 사람한테 대답하지? 라고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질문하신 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주시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자, 제가 무조건 정면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A 면접관이 저를 호명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정면을 쳐다보고 있다가 A 면접관이 저를 호명을 했어요. 그럼 저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네. 하고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개를 돌리면서 대답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눈을 마주 보고 제가 이렇게 정면이 여기라면 보고 있다가 저를 호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쳐다보고 면접관을 쳐다보고 네 라고 해주셔야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선 처리, 시선이 마주치고 나서 네 하고 대답을 해주시고요.
면접관이 많이 긴장되시죠? 그러면 네, 조금 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호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또는 네, 아주 많이 긴장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소 면접장이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된다기보다는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긴장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면접에 임하겠습니다. 차분히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1등이 되진 않겠지만 꼴등은 되지 않는다. 중간 이상은 분명히 되실 거니까 시선 처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별마다 시선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표정과 행동 그리고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청각입니다. 청각. 아주 중요하겠죠. 청각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중간이 좋을까요? 중간이 좋겠죠. 하지만 중간을 뺀다면 목소리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더 좋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군무원으로서 충분히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크고 밝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적인 부분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목소리의 높낮이입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해라? 크게 자신감 있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목소리는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얇은 게 좋습니까? 굵은 게 좋습니까? 또는 여성분들도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분도 계시고 목소리가 좀 얇은 분도 계실 텐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얇은 분한테 어떻게 허스키하게 하라고 하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분한테 어떻게 목소리를 얇게 하라고 합니까? 목소리 얇고 허스키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 밝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 결국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크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크고 당당하게. 너무 교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당당한 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충분히 수긍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청각적인 부분을 목소리는 높여라. 아시겠죠? 목소리는 높여라. 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말투입니다. 저는 이제 노량진 민족군무원학원에서 수년간 군무원분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지방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를 제가 굳이 나누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게 좋다. 결국은 이런 말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투, 다시 말해서 발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말투도 그런데 어떻게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걸 고치라는 겁니까? 가능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영어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외국에서 좀 살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알 발음을 굉장히 굴려서 하시는데 그 사람은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좀 담백하고 너무 자신을 막 이렇게 뛰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청각의 두 번째는 말투 부분인데 말투 발음, 사투리, 은어, 영어 발음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자면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말을 빨리 하려고 하시면 사투리가 튀어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은어가 튀어나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해라? 천천히 차분히 또박또박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팁 하나 알려드리면 짧게 하세요. 대답을 짧게 하세요. 짧게. 간혹 보면 대답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 면접위원들이, 면접관분들이 여러분만 면접하나요? 그날 면접을 해야 되는 인원이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필기 합격생들이 역대 최고죠. 이 많은 군무원 필기 합격생분들을 일일이 전부 만나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관분들도 사람인 이상 지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면접분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똑같이 비슷한 내용을 한두 번 듣는 건 듣는 거지만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똑같이 계속 듣습니다. 지루하겠습니까? 안 지루하겠습니까? 분명히 지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팩트 있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짧게 하는 게 좋다.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면 합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질문을 적게 받습니다. 질문을 적게 받는 게 왜 좋습니까? 질문이 적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압박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왜? 단점을 찾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짧게 대답해라. 질문은 가능한 적게 받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 자,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여러분 면접으로 오신 분들에게 팁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공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간혹 어떤 사안에도 물어봤어요. 사안에서 물어볼 때 부연 설명을 주저리 계속 얘기하고 끝에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끝에 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단점을 계속 보이고 마지막 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추가 질문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6.25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끝에 다시는 이런 6.25 전쟁 같은 비극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결론을 먼저 때리고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으로 짧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한미군,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약 3만 명 정도 주둔했는데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미군의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답을 주고요.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부연 설명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답을 3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3마디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A4 용지에 3줄 정도예요. 자,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합니다. 한 줄. 왜 그렇습니까? 라는 부연 설명 한 줄이나 2줄. 그리고 딱 끝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추가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짧게 대답을 해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시시콜콜한 부연 설명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어떤 이론 등을 면접 시간에 밝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들도 아는 뻔한 이론을 가리키는 모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면접관분이 질문하는 내용을 나는 받아서 대답을 해주는 게 돼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면접관한테 심어주려고 가르치듯이 대답하면 면접관의 기분을 역시 그르칠 수가 있겠죠. 아주 공손히, 아주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정도인데 군무원으로서 임무수행은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어필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소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군무원학원 돌격 군무원 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스텝 1이 끝나고 나면 스텝 2번부터 스텝 6번까지 있는데 저희가 기출문제를 군별, 직렬별로 드릴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드리면 그 기출문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험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기출문제를 드립니다. 이 스텝 1을 끝내고 면접을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기출문제를 드리고 이 기출문제에 대한 첨삭을 들어가는데 첨삭 들어가기 전에 스텝 2를 들어가기 전에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 숙제가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100문제 이상이 됩니다. 이 100문제 이상이 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오시면 스텝 2에서 담당 멘토님이 지정이 될 거고 담당 멘토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출문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끝나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좋은데 한미동맹을
깨야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첨삭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첨삭이 끝나고 나면 역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부분을 우리 오대혁 박사님께서 첨삭을 해주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면접 볼 때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의 특징들이 있으면 그걸 질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부분에 첨삭까지 들어가고, 스텝 4는 군별 Q&A 감점 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A, P 면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텝 4에 대한 군별 면접 Q&A 시간이 있을 거고요. 스텝 2와 그리고 스텝 4는 담당 멘토님이 여러분들하고 1대1 또는 1대4로 만나갖고 개별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스텝 5는 저희가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인데 그룹별로 저희가 매칭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 개념으로서 2시간 동안 서로 주고받는 연습을 해서 내가 첨삭받은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스텝 6는 모의 면접, 실전 면접을 들어갑니다. 실제로 군 면접이 2명에서 3명 정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하는 내용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전 모의 면접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재교육이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면접도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스텝 6까지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면접 기출문제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면접 내용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면접 신청해서 면접 기출문제 받으시면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만 그냥 해결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합격해야 되잖아요. 내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욕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멘토님들의 영상을 제 이 강의 전에 조금 전에 촬영을 하셨거든요. 그 촬영한 영상분을 보시고 멘토님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멘토님이 여러분께 연락을 드려서 첨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5주밖에 안 돼요. 우리 면접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는데 앞쪽에 계신 분들은 좀 불리할 거고 뒤쪽에 좀 유리할 겁니다. 왜? 면접 내용은 겹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뒤쪽에 있는 분이 25일이지만 앞쪽으로 배치된다면 3주밖에 안 되고 뒤쪽으로 배치가 된다면 5주 정도 시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드릴 수 없고 바로 100명으로 저희가 한정이 돼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합격자 발표가 오후 4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합격자 발표가 나서 지금 토요일 오늘인데요. 어제네요.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네요. 벌써.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오늘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선착순을 입금을 막 해주고 계신데 100명까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강료는 모의 면접 포함해서 49만 원, 해당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는 순으로 저희가 100분을 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급, 7급, 9급, 중간에 6급과 8급은 경치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면접 컨설팅 확실히 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군무원 면접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곳은 저희 민족군무원학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단언컨 드리면서 오늘 영상 컨텐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다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면접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